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 필리핀과 군사훈련 도중 대구력. 2. KF-21 시제 4호 초도 비행 성공. 3. 자꾸 이러면 나 미쳐 미버린 사우디 한 홀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에는 미국과 필리핀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두 나라는 중국의 견제를 목표로 하며 더욱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남중국해와 타이완 주변을 포함한 지역에서 발리카탄, 어깨를 나란히 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12,200명의 미군과 5,400명의 필리핀 군인 등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에서 미국은 예상치 못한 굴욕을 당하며 필리핀 앞에서 대망신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최첨단 무기들을 모두 동원하는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전략을 채택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실제 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모두 맞추지 못하면서 명성에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무기가 돋보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은 한국의 무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의 무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꽤나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과 필리핀의 연합훈련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중국 견제를 목표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페르디나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은 약 10년 만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 후 적극적인 친중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미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은 남중국해를 포함해 필리핀을 지킨다는 우리의 공약에 철통 같으며 필리핀군 현대화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지금 필리핀이 처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며 남중국해와 아시아 태평양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필리핀의 유일한 조약 동맹과 관계 재정립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오랜 긴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2일에는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함정에 근접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양국 외교부가 서로를 향해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중돌이 일어난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중국과 필리핀 등이 영유권 분쟁 중인 스프래틀리 군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아닌 이곳에는 현재 필리핀 해군이 주둔 중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1953년 남중국해의 근 9개 선인 남해구단선에 이곳이 포함되므로 자국 관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 PCA는 이 같은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입장을 고수해 필리핀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중국이 대대적인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이면서 위협을 가하자 미국과 필리핀도 남중국해 인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1951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필리핀은 요즘 들어 더욱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2월 필리핀은 미군의 군사기지 4곳을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발리카탄 훈련에는 미군 12,200명, 필리핀군 5,400명, 호주군 111명 등 총 17,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작년 연합훈련 당시 병력의 2배 수준으로 발리카탄 훈련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큽니다. 한동안 필리핀은 2016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친중 행보에 나서면서 미국과의 군사훈련 규모를 2017년 발리카탄 훈련에 5,500명이 참가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훈련이 취소됐습니다. 2021년 훈련이 재개됐으나 병력 640명만 참가해 소규모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페르디나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연합훈련 규모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최근 미국의 견제에 맞서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등 대만 해협에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도 작용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만 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필리핀도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에서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동한 데 반발해
지난달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필리핀이 대만 방향 북부 해안가 등 자국 영토 4곳에 미군 기지를 추가 건설키로 하자 중국은 군사적 긴장을 확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위협이 거세지자 미국과 필리핀 양국군은 처음으로 공격용 로켓 발사를 포함한 실탄 사격을 통한 함선 격침 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HIMARS와 단거리 대공 방어 차량인 어벤저, 아파치 공격 헬기, F-35 스텔스기와 특수전 항공기 AC-130 등 미군의 최신 주력 전투기들이 동원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중국해 등에서 필리핀 선박이나 항공기가 공격받을 경우 개입해서 방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련 마무리 단계에서 필리핀 퇴역함을 남중국해 해상에 위치시킨 후 항공기 등에서 사격을 가해 침몰시켰습니다. 미군은 지상과 공중의 무기로 적국 함선을 탐지, 식별, 조준한 뒤 공격한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으로 실시한 실사격 훈련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사격 훈련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놀라운 위력을 보이며 전쟁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극찬을 얻은 미국산 무기인 하이마스가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6발이 하이마스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나 단 한 발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중격에 빠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무기의 명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에 따르면 미군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높은 평가를 받은 무기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지 대공 미사일, 하이마스 등을 뽐내기 위해 훈련에 이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목표물인 선박에서 12마일, 약 20km 떨어진 바스코 섬에서 6발이 하이마스 로켓을 발사했으나 6발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다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결국 목표물인 선박은 F-16과 F-35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으나 하이마스 장거리 로켓의 한계를 확인했다. 고 매체는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하이마스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 측은 국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태평양의 여러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발휘한 뒤 하이마스 획득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혀 일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하이마스 구매 가능성을 내비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하나도 맞추지 못하면서 대망신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역대 최대 연합훈련으로 1만 7천 명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게 되다니 미국이 자랑하던 무기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이마스가 맥을 못 추자 또다시 한국 무기가 돋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이미 기존의 하이마스를 사용하던 UAE에서조차 천무로 갈아탈 만큼의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 폴란드에서도 5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미국산 하이마스를 대체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UAE가 천무를 도입해서 엄청난 성능을 보이자 바로 옆 사우디에서도 최근에 천무를 배치한 모습을 사우디 국방부는 사우디군 주요 지휘관이 지난 3월 접경 지역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다면서 천무가 부대에 배치된 사진과 영상을 트위터에 자랑하듯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비공개여서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약 1조 원가량의 천무가 수출된 것으로 그동안 천무 MLRS를 도입한 중동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UAE 뿐이었지만 사우디까지 추가된 것입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단시간에 넓은 지역을 여러 발이 고화력 로켓으로 제압하는 무기입니다. 천무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개발된 국내 독자 기술의 무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제 천무는 램제트 기술로 2배 이상 늘어난 사거리를 지니게 됐습니다. 이는 미군이 보유한 하이마스가 긴장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군 안팎에서는 천무가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다연장 로켓포 천무가 덕티드 램젯 추진 방식을 적용한 로켓탄을 개발 중이라며 사정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에드는 지난달 열린 한 세미나에서 천무의 성능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핵심은 덕티드 램제트 로켓 추진 기술을 접목시켜 사정거리를 200km 이상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실력을 공개했는데요. 실제로 사거리 80km, 천무 발사대로 200km 미사일 발사 성공한 것입니다. 최근 해외 군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다연장 로켓 천무 발사대에 기존 사거리 80km,
위 3배가 넘는 신형 전술 지대지유도 무기를 탑재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천무 발사대에 탐재되는 사거리 200여 km의 신형 전술유도 무기가 외부에 공개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에선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UAE, 폴란드, 필리핀 등 7개국 군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이 장면을 참관했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거리 180km의 기존 전술지대지유도 무기는 그동안 고정형 발사대로만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높은 천무 발사 차량에 탐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공개된 것입니다. 특히 하이마스의 실사격 굴욕을 본 필리핀 관계자들은 이를 더욱 유심히 살폈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천무차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자 미국은 해외 수출 시장을 뺏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 개발사인 록히드 마틴은 최근 하이마스의 연간 생산량을 기존 60기에서 96기까지 늘릴 준비를 하겠다고 급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의 투자 확대에도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으로부터 안보 위험을 받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에 맞추기에는 너무 느린 속도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하이마스와 비슷한 성능, 아니 더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한국의 천무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이마스를 주문하려던 폴란드는 몇 년 안에 주문량을 모두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결국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장착한 천무 개발이 완료되면 K방산의 핵심 무기로 미국의 하이마스를 제치고 해외 수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것까지 한 번에 성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2월 20일 마침내 시제 4호 기도초도 비행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을 또 한 번 입증해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제 KF-21 위초도 비행 성공쯤이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수의 외신과 군사 관계자, 전문가들은 이번 시제 4호기 초도 비행 성공이 KF-21 음속 돌파 성공급의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시제 4호기는 KF-21 복자형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KF-21 단자형과는 설계 자체가 다를 뿐더러 그 속에 내재된 군사적 가능성은 가히 폭발적인 수준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KF-21 복자형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시제 4호기는 복자기, 말 그대로 조종석의 앞뒤로 두 개인 형태입니다. 얼핏 앞뒤로 조금 더 길게 만들면 그만인 것 같지만 이로 인한 기술적 난이도는 상당한데요. 우선 전방 동체에 조종석이 추가되면서 내부 연료 탱크 공간 등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합니다. 비록 후방부는 단자기와 동일한 형태지만 전방부는 새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결국 대한민국과 KF-21 시제 4호기는 성공했고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도전을 하는가? 입니다. 더군다나 KF-21 복자형은 시제 4호기 하나도 아니고 6호기까지 2대나 제작했습니다. 일단 명목상 시제 5호기가 인도네시아 인도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KF-21 시제기의 40%가 복자형인 셈인데요. 단순히 기술 성취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무모한 도전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KF-21 복자형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KF-21 복자형 개발은 대한민국 안보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복자기는 파일럿 교육용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런 의식이 생기게 된 건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비단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복자기는 좌석마다 임무 구별이 뚜렷했습니다. 앞 좌석은 흔히들 말하는 파일럿으로 기체 조종을 담당하는데요. 반면 뒷좌석은 무장통제사 WSO라는 생소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WSO는 이름 그대로 전투기의 무장을 관리하는데요. 일례로 AIM-54 피닉스 공대공 미사일은 파이어 앰퍼샌드 포겟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지만 종말 유도 단계인 23km까지는 직접 레이더를 조작해줘야 했습니다. 당연히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레이더까지 조작하는 건 아무리 숙련된 파일럿이라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한 명의 파일럿을 더 탑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WSO는 주로 전폭기 등에 탑승하여 지상 폭격 임무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관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F-15K도 전폭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복자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기술이 발달하고 전투기의 전자장비, 광학장비가 발전하면서 WSO의 역할은 줄어들었는데요. 쉽게 말해 타격에 필요한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파일럿 일명으로도 전투기 조종과 무장 관리를 모두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연비 효율, 공기 역학에서 단자형보다 단점이 뚜렷한 복자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KF-21만 봐도 국내에서 개발한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가 탑재되었는데요. EOTGP는 WSO 대신 주야간 표적 탐지 및 추적, 표적 정보 무장 개통 연동, 고출력 레이저 조사 및 정밀 무장 유도 등을 담당하면서 파일럿의 무장 운용을 돕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할 일을 컴퓨터가 대신한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2000터부터 2010년대 전투기는 대부분 단자형입니다. 복자형은 교육용이나 기종 전환훈련용 등으로 소량만 생산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흐름이 현대전을 넘어 미래전으로 흘러가면서 복자기의 임무가 다시 중요해졌는데요. 아마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애초에 복자형 전투기는 파일럿 한 명으로는 모든 임무를 담당할 수 없어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다 전자장비와 미사일이 발전하면서 사라졌고 이제 와 다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부활한 건데요. 이는 거꾸로 말해 파일럿이 담당해야 할 임무의 영역이 다시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전자전과 무인기 편대 지휘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정점이 총집합된 전투기는 이제 단순한 지상화력 지원, 공중무쇠 확보 등에서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작 그 정도로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를 운용하기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요. 당장 F-35A 만 봐도 1대당 가격이 무려 1700억 원에 달하는 데다 1년 유지비만 108억 원터부터 130억 원에 육박합니다. 물론 F-35A가 특이할 정도로 유지 비용이 비싼 편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전투기라는 건 돈 먹는 하마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자전기입니다. 비슷한 제공권을 보유한 나라의 공중 전력을 비교한다면 얼마나 우수한 전자전기를 보유했느냐가 지표가 되는데요. 단적인 예로 미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투기는 F-22 랩터가 아니라 EA-18G 그라울러입니다. 2009년에 있었던 모의 훈련에서 미 해군 소속 그라울러는 랩터가 포착된 찰나의 순간 ECM 공격을 가해 랩터의 레이더를 무력화했는데요. 이후 AIM-120 암램을 이용해 격추에 성공했습니다. 이보다 3년 앞선 노턴 엣지 훈련에서 F-22와 F-15, F-16, F-A-18 이모의 공중전을 벌였을 때 144대 0이라는 경이적인 교전비를 기록했다는 걸 감안하면 EA-18G 그라울러의 전자전 능력이 공세에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전자전기는 적의 탐지 자산을 무력화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공습 등에서 전투기 편대 최선두에 투입되어 적의 대공 레이더를 무력화하는데요. 즉 적의 눈과 귀를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입만 남은 적은 제공권을 빼앗기고 비명밖에 지를 수 없는데요. 실제로 KF-21N은 EWCRWR 제어기, 재밍 신호 발생기, RWR, RF 제머, CMDS를 통합한 국산 통합전자전체계 EW 스위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럿 혼자서 기체 조종과 전자전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KF-21 복자기가 필요한 건데요. 정리하자면 CJ-4호기와 6호기는 KF-21 전자전기의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CJ-4호기는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 시험 등에 주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KF-21 복자형은 무인 편대기의 지휘도 맡게 될 것입니다. 일명 MUMT라고 부르는 새로운 개념의 작전 수행 방식인데요. 이를 쉽게 말하면 KF-21 단 1대로도 무인기와 함께 편대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급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무인 편대기를 위험지역에 선제 투입하여 항공폭탄을 투하하거나 무인기의 저피탐 능력을 살려 전방의 적을 먼저 탐지하는 전술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KF-21 후기 개량형이 6세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전자전 수행과 마찬가지로 KF-21 파일럿이 전투기와 무인 편대기까지 모두 조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무인기에 아무리 AI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밀한 조종을 위해선 추가 파일럿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KF-21 복자형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속에 숨겨진 의미가 더 많습니다.
전자전기와 무인기 편대를 보유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공중전력은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시제기들은 110회 이상의 다양한 시험 비행을 치렀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부디 KF-21 시험 비행이 끝나고 양산에 돌입하기까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막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민국의 강철비가 내렸습니다. 최근 사우디 국방부가 SNS에 게시한 군 홍보 영상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군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홍보물인 줄 알았던 영상에서 아주 충격적인 무기 체계가 등장한 건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K239 천무였습니다. 그동안 천무는 사우디와의 계약 소문만 무성히 남긴 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진행 상황도 공개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사우디 예멘 접경지역 최전선에 이미 실전 배치 중인 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군사 관계자들과 방산업체들까지 충격에 빠져 경고를 울리고 있습니다. 어물쩍거리다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중동 시장마저 점령해버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모래바람을 뚫고 조용히 모여드는 먹구름처럼 중동의 사막을 적시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에 대해 말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중동의 관심은 아라비아 사막의 열기만큼 뜨겁습니다. 당장 UAE만 봐도 일본과 함께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수송기 도입 사업을 엎어버리고 대한민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UAE 수송기 도입 사업을 수주하고자 없던 활주로까지 만들어서 야전 비포장 이륙 시험까지 선보일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UAE는 이제 막 개발 단계에 돌입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수송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UAE는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미국까지 내팽개쳤습니다. UAE는 미국의 지나친 갑질로 노후화된 F-16 라크 60 교체 사업이 난항을 보이자 아예 모든 사업을 취소해버리고 대한민국 KF-21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UAE 내에서는 F-16 블락 62 차기 모델로 F-35를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적어도 중동 방산 시장에서만큼은 KF-21의 미래 가치가 F-35 미상이라 평가받은 셈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동 내에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지난 2월 개최된 중동 최대의 무기 박람회 IDEX에서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동 국가들은 방산시장의 초거대 블루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잘 만들어진 무기를 수입해서 사용하던 중동이 자국 만보의 방향을 기술 확보와 자주국방으로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탈세계화와 군비 증강 위 바람 속에서 중동의 안보 기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보 기조가 바뀌었다면 예전과 같은 방향성으로는 더는 중동 방산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없는 게 당면합니다. 더군다나 중동 국가들을 둘러싼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무기체계의 가격과 성능 사이의 강력한 딜레마를 생성합니다. 사막에서 운용하는 장비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높은 신뢰도와 성능을 요구하기 마련인데요. 즉 정리해보면 중동에서 요구하는 차세대 무기체계의 조건은 신뢰도 검증과 압도적 성능을 보유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합리적 가격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물건이 있으면 내가 쓰지 왜 팔겠냐 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까다로운 조건인데요.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 그간 무차별적인 외산 무기 도입으로 낙후되었던 군사 기술력을 자주국방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는 나라의 무기 체계여야 합니다. 사실 이쯤이면 교과서에나 이상적 거래 상대의 표본으로 나올 수준인데요. 가격, 성능, 신뢰도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고 적극적 현지화와 기술 이전까지 가능한 나라이면서 나토, 미국 등 서방 세계와 같은 규격을 공유하고 있어 현재 개편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은 중동 국가들의 차세대 무기체계 도입 사업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UAE와는 4조 원대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집트와는 2022년 2조 원대 K9 자주포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리고 가장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전방 주둔군 홍보 명상에 대한민국의 K239 천무가 등장하면서 전세계 방산 관계자들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짤막한 현지 발표 이후 감감무소식이던 천무가 어느새 실전 배치까지 완료되었다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천무와 경쟁하던 타국의 다면장 로켓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패자부활전 한번 못해보고 탈락의 고배를 마신 셈인데요. 그래도 천무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대한민국의 비공은 계약 과정에 대한 어떠한 보도도 없이 지난 사우디의 신형 고속 초계정 FPV-200 매 실전 배치까지 완료된 이후에야 뒤늦게 관련 소식이 말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메도사무디는 40초짜리 명삼 하나로 전세계 방산 시장을 뒤집어 놨습니다. 해당 명삼은 사우디 육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예멘 후티 반군의 차량이 파괴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해당 영상에 사우스 코리아 ATGM, 즉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단 한 줄의 설명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명상에서 말하는 대전차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현궁을 의미하는데요. 이때도 비궁, 천무와 마찬가지로 사우디가 대한민국에 현궁을 도입했다는 발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원래대로라면 사우디는 현궁이 아니라 미국의 FGM-148 제블린을 사용하고 있어야 했는데요. 이미 사우디는 지난 2010년 미국으로부터 제블린 발사기 20개와 미사일 150발을 구매했고 2015년 예멘 내전이 본격화되자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의 미사일을 추가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제블린 미사일만 무려 15,000발 이상 보유한 상태였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소리소문도 없이 미국의 제블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궁이 사우디군 손에 들려 있으니 세계 방산업계에 난리가 났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개발한 현궁이 성능 면에서 제블린을 압도한다는 사실도 말려졌는데요. 단적으로 제블린의 경우 적외선 CCD 조준 장치를 냉각하는 데에만 30초에 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달리 현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조합한 덕분에 주간과 야간 모두 더욱 신속한 조준이 가능합니다. 또한 110mm에 불과한 구경으로도 현궁의 관통력은 무려 900mm에 육박하는데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K2 흑표,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급 최신의 3.5세대 전차가 아니라면 정면 장갑까지 관통 가능한 수준입니다. 반면 제블린은 구경만 130mm에 달하는데도 최고 관통력은 현궁보다 떨어지는 800mm가 한계인데요. 구경에서 큰 차이를 보임에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현궁에 표적을 두 번에 걸쳐 면속으로 타격하는 이중구조 탄두 기술과 미세조직 라이너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궁 관통 탄두의 구리 라이너 입자 조직은 일반 성민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데요. 이 덕에 훨씬 빽빽하고 단단한 탄두를 만들 수 있었고 이것이 관통력의 비약적인 상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사우디는 제블린 도입이 불발 위기에 처하자 물상을 짓기는커녕 그대로 곧장 대한민국을 찾은 건데요. 모주겠으면 사우디군과 예멘군은 물론 적대 세력이던 후티 반군까지도 노획 1순위에 현궁을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사우디와 예멘 모두 공식적으로는 현궁 수입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동은 늘 분쟁 빈도와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곳이었고 이로 인해 어떤 무기체계를 도입하느냐가 국지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략적, 전술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비밀리에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겸양이 생긴 건데요. K239 천무가 소리소문 없이 실전에 배치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일례로 사우디와 분쟁 관계에 있는 이란은 파즈르 3, 파즈르 5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무와 비교하면 성능이 처참한데요. 파즈르 3, 파즈르 5는 각각 240mm, 333mm라는 제한된 탄두 구경의 로켓만 운용할 수 있지만 천무는 하나의 발사대에서 130mm부터 239mm까지 전장 상황에 맞춘 3종의 로켓을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거리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구경이 가장 큰 333mm 파즈르 5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70km 남짓이지만 천무는 239mm가 80km에 달하고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전술 지대지휘 도무기 KTS-SM2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무려 290km에 육박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란의 파즈르 5와 천무 239mm 로켓은 구경이 100mm 가까이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화력 면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데요.
전기식 실린더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천무는 사격 반응 시간이 고작 16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확산탄 사용 시 단 한 발의 타격 범위가 축구장 면적의 3배에 달합니다. 사우디군 입장에서는 천무한 대로 파즈르 5분에 30수십 대를 상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효율 높은 투자처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데요. 아닌 게 아니라 천무 도입이 확민되고 사우디와 이란의 장거리 타격 능력에 대한 비교가 본격화되자 이번엔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미 유럽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성능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이 중동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지난 DX 코리아 2018매서부터 K2 전차의 사막형 모델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사막형 K2의 가장 큰 특징은 무덥고 건조한 사막 기후에 맞춰 전차 맨진에서 발생하는 맨진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개량된 배기구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차 내부에서 가장 협소한 공간 민 조종석에 강력한 에어컨을 탑재하고 기동 시 발생하는 모래먼지를 막기 위해 캐터필러 의로 고무 덮개를 더 씌워 분진을 상당히 줄였는데요. 이처럼 적극적 민 현지화를 진행하고 발전을 거듭한 덕분에 전투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중동의 사막 지형에서 K2 전차가 초유의 관심사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동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미국에서만 현용 전력의 80%에 달하는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석유와 달러가 뒤섞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국가만보에 개입했던 건데요. 그러나 세계적인 군사력 증감 기조가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능과 합리적 민 가격 그리고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미래 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걸 중동 국가들이 깨닫기 시작한 건데요. 부디 K239 천무부터 K2 흑표까지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격동하는 중동 방산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마련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